2012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보시면 이런 표가 나왔네요.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조건들이 쭉 나오는데 조건들 일단 건너뛰고요. 문제를 보세요. 문제가 1번, 2번, 3번 세 개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A동의 상정부하가 얼마일까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이제 A동이 있고 B동이 있죠. 그렇죠? A동이 있고 B동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A동에 대한 상정부하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에 대한 상정부하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두 번째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B동의 수용부하, 사용부하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요 수용부하는 상정부하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그 구하는 식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단지 마지막에 이제 수용률을 고려를 하는가 고려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것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뭐 구하는 식은 유도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단상 변압기 얼마짜리 세대를 설치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변압기 용량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TR 용량.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그렇죠? 부등률 있으면 부등률, 역률 있으면 역률로 이제 고려를 하시는 건데 만약에 위에서 계산한 게 kVA면 단위가 kVA면 역률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죠. 킬로와트로 나왔을 경우에만 역률을 고려를 하는 거고 kVA로 나오면 이제 역률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건데 이 3번 문제에서는 단상 몇 kVA용 변압기 세대를 설치를 하는가라고 했으니까는 우리가 요 1번하고 2번에서 전체 부하 용량을 구한 다음에 그 변압기 용량을 이제 선정을 하죠. 그 용량 갖고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해서 걔를 이제 3으로 나누셔야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단상 변압기 얼마짜리를 세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는 전체 용량이 아니고 변압기 한 대 용량을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변압기 용량을 구한 다음에 걔를 이제 3으로 나누어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이제 스토리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고 1번 문제부터 풀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상정부하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A동에 대한 상정부하를 이제 풀어볼 건데 이제 요 A동에 대한 상정부하를 구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용량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A동에 얼마의 부하가 사용이 되는가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면적이 50, 70, 90, 100이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집이 50제곱미터인 집이 있는 거죠. 그렇죠? 70제곱미터인 집이 있는 거고 90제곱미터인 집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상정부하가 얼마인가 봤더니 그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조건에 면적당 상정부하가 아파트는 30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 50제곱미터에 곱하기 30을 하면 요게 이제 요 50제곱미터인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이제 부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이 30은 지금 이제 바뀌긴 했어요. 지금 이제 40이 주택하고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상정부하가 이제 40으로 바뀌긴 했는데 뭐 크게 그게 그러니까 뭐 쓰는 거면 30이랑 40이란 숫자를 써야 되는 거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얘는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값만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30인지 40인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요건 제곱미터당 30인 부하 아파트의 경우에 30인 부하인데 걔가 이제 50제곱미터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그렇죠? 요건 이제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산 부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 조건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세대당 추가를 해야 되는 상정 부하가 이렇게 됐다. 보시면 80제곱 이하인 경우에는 750만큼 더 가산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타이트하게 안 잡죠. 그래서 요 80 이하인 경우니까 50하고 70까지는 가산 부하를 750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90이면 뭐 요거 70까지 똑같으니까 90이면 얘가 만약에 90제곱미터예요. 이 집이다. 그러면 요거는 50세대고, 그렇죠? 50세대란다. 부하용량 똑같죠, 30. VA니까 면적당. 이건 어차피 똑같고 플러스 가산부하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는 1080을 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는 내용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산부하를 750을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산부하를 1000을 잡겠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면적에다 면적당 부하 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산부하를 더하면 그러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 A동을 더하면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 다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다 더하면 그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495500이래요. 495500. 저 표에 나온 상정 부하만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세대당 면적과 요 세대수를 고려한 상정 부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용 면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도 같은 거 같이 쓰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같이 쓰니까는 그런 요금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거는 이제 각 세대에 필요한 부하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이런 것들에 대한 부하는 아직 고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뭘 더 고려를 하시는 거냐면 여기는 세대당, 그렇죠? 여기는 세대당 부하인 거고 플러스 공용 부분에 대한 부하를 따로 또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공용 면적이 얼마라고 했냐면 그 규모의 바로 밑에 보시면 계단, 복도, 지하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용 면적인데 A동하고 B동하고 공이 1700이라고 했어요. 1700. 그렇죠? 여기에다가 공용 면적이 공용에 대한 상정부하는 얼마라고 했냐면 5. 그렇죠? 그래서 세대에 해당하는 그 부하하고 이렇게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하를 합쳐야지 이제 A동에 대한 전체 상정 부하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구해 봤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504 빵빵빵 V. 이게 이제 A동에 대한 상정 부하입니다. 어떤 값만 이제 캐치를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보셔야 되는 게 어차피 면적에다가 면적당 부하 곱하는 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산부하 적용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공용부하 적용하는 거, 요것만 이제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A동 했고 B동도 한번 해보죠. B동도. B동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B동은 이제 어떤 부하라고 했냐면 수용부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용부하는 상정부하에다가 수용률만 고려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수용률이 얼마인지 보죠. 이거에 대한 수용률, B동에 대한 수용률이 얼마냐? 얼마냐? 보시면 조건의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세요. 아파트 동별 수용률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죠. 세대에 따라서 수용률이 다른데 우리는 얘를 얼마 적용하는 거냐면 이거 다 더하면 150 나와요. 그렇죠? 처음에 그 문제를 보면 아파트 동수 및 세대수가 이계동이 300세대라고 했는데 얘 150이고 얘도 150이에요. 해서 합해서 300세대. 그럼 얘가 150세대니까는 수용률을 얼마를 적용하겠어요? 15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55%.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쭉 구하고 그 세대에 해당하는 부하에다가 이 수용률을 곱하면 그러면 이제 그 비동에 대한 수용 부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죠.
아까 했으니까 여기도 80제곱 이하면은 가산부하는 750, 그쵸? 750. 이제 80을 초과하면 10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두 개만 해보죠. 두 개만. 이번 이거 70하고 110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는 이제 50 여기서 50하고 90을 했으니까 여기는 70하고 110을 한번 해보죠. 그럼 70은 7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30이라고 있었고 가산부하는 750인 거고, 그렇죠? 요거의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70은 30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세대당 면적이 110인 경우는 110에 어차피 제곱미터당 부하는 30이고 똑같고 플러스 가산부가 얘는 얼마예요? 1000. 그렇죠? 거기에다가 세대가 30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더하면 일단 상정부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상정부하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정부하를 계산을 하면 이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75 빵빵빵이 된대요. 475 빵빵빵. 여기에다가 이제 수용률을 이제 고려를 할 건데 수용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55%니까. 그렇죠? 플러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세대별, 세대당. 요 세대에 해당하는 부하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공용 부분에 대한 거 아직 안 썼잖아요. 그렇죠? 공용 부분. 공용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니까. 공용 부분 아까 1700이라고 했어요. A동, B동 다 똑같이 면적은. 그리고 부하는 5VA. 제곱미터당 5VA. 그럼 여기도 이제 수용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하나 둘 조건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공용 부분의 수용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100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이제 1이죠. 100%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용률을 고려를 하면 수용 부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거는 수용 부하가 269750 9750V.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가산부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용 부분, 그리고 수용률, 수용부하니까. 그래서 뭐 식이 복잡한 건 아니고, 우리가 계산할 때 빼먹지 말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그 내용들만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면 되죠.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압기 용량, 그렇죠? 여기 지우고. 아까 변압기 용량,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그렇죠? 부등률 있으면 부등률.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요거 다 계산해봤지만 요 문제에서는 위에가 VA니까 용량 계산한 VA니까는 역률은 이제 고려하실 필요가 이제 없겠죠. 그럼 이 부분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이 설비 용량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상정 용량이죠. 여기서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앞에 이제 계산한 값들이 있으니까는 A동의 세대, 요 세대에 대한 상정부하가 아까 얼마였냐면 495500이었어요. 495500. 그렇죠? 에다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세대수 아까 이제 150세대라고 했으니까는 수용률은 이제 0.55를 대입을 할 거예요. 요것도 이제 150세대니까 요도 0.5를 아까처럼 똑같이 대입을 할 거고. 그래서 곱하기 수용률 0.55, 그렇죠? 플러스
공용 부분 1700 곱하기 5.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 A동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료를 한 거고, 플러스 B동은 아까 계산을 했죠. B동은 아까 계산을 했어요. 얼마였냐면 269750, 그렇죠? 269750. 요거는 B동. 뭐 다시 이제 지금 책에는 이제 요 풀이를 이제 B동에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이제 B동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구했었으니까, 그렇죠?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설비 용량에다 수용료 곱한 건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만 대입을 하시면 되냐면 부등률만 대입을 하시면 되죠. 부등률이 얼마예요? 부등률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에 보면 동간 부등률이 얼마냐면 1.4다라고 했으니까 1.4로 나누면 됩니다. 부등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 전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93.4 킬로로 해야죠. 몇 킬로짜리니까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야 단위가 이제 킬로로 나오니까. 그렇죠? 해서 계산을 하면 393.41 393.41 단위가 kV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전체죠, 전체. 삼상 전체. 그렇죠? 그럼 몇으로 나누셔야 된다고요? 3으로 나눠야지 변압기 한 대에 대한 값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시고,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네요. 3으로 나누시고, 그 문제 보면 조건이 그 3번 그 가로 안에 보시면 단 해가지고 나오는 값이 있어요. 변압기 용량은 10% 여유를 두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10% 여유를 더 줘야죠. 곱하기 1을 하면 이제 100%고 10% 여유를 더 주는 거면 110%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0%를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1.1이라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여기 144.25kVA가 나오고 변압기 한 대가, 요걸 갖고 위에 조건에 보면 단상 변압기 표준 용량이 75, 100, 150이 있으니까 요걸 갖고 이제 얼마짜리를 선정을 하시는 거냐면 이제 150짜리 변압기를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300세대에 대한 A동, B동 아파트인 경우에 우리가 150짜리 세대를 써서 450kVA에 대한 용량을 이제 수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부하를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요거였네. 요거 3 하는 거랑, 그렇죠? 3으로 나누는 거랑 여유율이 1.1이다. 더 그만큼 10%만큼의 그 여유를 더 가져야 된다, 변압기가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복잡하거나 시기 어려운 이제 문제는 아니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그 자가발전기 용량 구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기동식 전압 강화가 나오면서 이제 푸는 이제 문제죠. 뭐 식을 외워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전압 강화에다가, 그렇죠? 에다가 이제 리액턴스 그리고 기동 용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전기 용량을 이제 구하는 거죠. 요건 이제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암기를 좀 해두시고, 요거 말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옛날 문제는 안 나오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나왔었으니까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보면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가가 얼마라고 하냐면 21%니까는 0.21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리액턴스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6%, 0.26에다가 곱하기 기동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1826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하면은 1786 이상이어야 한다. 예, 뭐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라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음 문제는 뭐 이런 이제 기호니까는 불싱인 별루기가 되겠고, 뭐 다음 문제는 뭐 통신선 전자유도 장애 경감, 요건 이제 전력 시간에 많이 보셨던 문제죠. 이런 것도 이제 암기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한 설명 없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임피던스 맵과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 과정하고 답을 쓰십시오. 그렇죠? 이런 이제 임피던스 맵이 나왔어요. 이제 퍼센트 값으로 이제 그 송전에서 이제 부하까지의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퍼센트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송전단 그 선로 쪽에 대한 이제 임피던스, 한전 쪽 임피던스들이 이제 쭉 있고요. 라인하고. 그리고 이제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제 아마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쪽 변압기에는 이제 그 콘덴서가 달려 있네요. 그 콘덴서에 대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퍼센트 값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선로를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다 전압도 다르고 용량도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좀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퍼센트를 쓰는 거죠. 가장 이 기본적인 식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한다면 임피던스를 구하는 10V 자승의 기준 용량에다가 한상에 대한 임피던스,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기준 용량, 요 P라고 하는 기준 용량을 다 통일을 하면 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다 이제 그 요 기준 용량에 의해서 다 일괄적으로 이제 변형이 되니까 그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뭐 단락전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인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1번부터 3번 문제까지 보면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래요. 그렇죠? 그리고 A, B, C 각 점에서 A, B, C 요 각 점에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단락 사고가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소위 차단 전류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이제 문제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죠? 1번 문제. 요 TL 요거 여기에 대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선로에 대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고 싶은 거고, 기준 용량은 이제 얼마로 하는 거냐면 100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 P에다가 100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쓰면 돼요. 100 메가볼트 암페어고 여기에서는 단위를 킬로로 맞출 거니까 10의 3승 이렇게 쓰죠. 곱하기 조건해 보시면 그 한전 쪽 1호선 인출 측에 대한 전원 측 정상 그 임피던스가 1.2%라고 했고, 그거는 걔가 의미하는 바는 얘가 1.2%라는 거예요. 얘가 1.2%라고 하는 거고, 송전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송전선 1호선 송전선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1.83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이제 1.83 한상에 대한 임피던스 1.83ohm을 대입을 하시면 되고, 10 곱하기 전압은 얼마냐면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건데 요 라인에 보면 전압이 얼마예요? 1차 측이 1호사죠.
그러니까 전압은 154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0.77%가 됩니다. 0.77%.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TR1에 대해서, 이거 1번이었고, 두 번째 TR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TR1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어디 있어요? 요거죠. 여기 TR1이에요. 요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건데, 문제 보시면 그 조건에 보시면 TR1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긴 했어요. 얼마라고 나왔냐면은 10%라고 나왔죠. 10%라고 나왔는데 기준이 얼마예요? 기준이 15메가죠. 15메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0%고, 근데 우리는 기준을 지금 얼마로 잡고 싶은 거냐면, 적어놔야겠다. 기준 용량이 얼마냐면, 기준은 10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지금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퍼센트 임피던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15메가였는데 기준 용량이 15메가였는데 100메가로 바꾸고 싶은 거고요. 기존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얼마였냐면 10이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기준 용량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는 얘가 커지면 임피던스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따지면, 비례 관계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15였는데 기준이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 기존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0이었고, 이러면 이제 커지잖아요. 용량이 커졌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도 커지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TR2에 대한 TR2는 기준이 얼마예요? 30메가 기준이었죠. 30메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30메가 기준인 것을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요. 30메가 기준이었을 경우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마찬가지로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 건 얼마 나오냐면 66.67%. 그리고 그 다음은 33.3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1번 문제. 써볼까요? 0.75, 66, 33. 그러면 여기는 지우고, 여기는 지우고 써보죠. 지우고 써볼게요. 100메가 기준으로, 그렇죠? 100메가 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우리가 구했어요. 좀 전에. 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얘는 1.2라고 처음에 나왔었고, 얘는 구했더니 0.77이었고, 그렇죠? 0.77이었고, 요거는 100메가 기준으로 바꾸면 66.7이었고, 그렇죠? 여기는 66.67. 얘는 33.3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콘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요거는 이제 계산할 필요 없죠. 값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얘 100메가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 100메가 기준으로 얘는 50%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문제였고, 가로 2번에 각 점에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A점, B점, C점 각 점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A점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단락사고 밀어나면은 이 밑은 다 죽죠. 이 상단, 그러니까 사고 난 지점 위쪽에 대한 임피던스를 우리가 다 이제 고려를 해서 그 값으로 뭐 단락전류 같은 차단전류 같은 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럼 A점은 이 앞쪽에 뭐가 있어요? 1.2 플러스 0.77 이거죠. 그럼 여기는 만약 B점, B점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요 상단, 요 라인, 그렇죠? 앞쪽으로 다 이렇게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1.2에다가 플러스 0.77에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였어요? 66.67. 거기다 콘덴서 있죠? 콘덴서 50인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전선이라던가 모든 부하들은 다 지상에 대한 성분을 갖고 있죠. 콘덴서를 특별히 달지 않는 이상은 다 지상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요 콘덴서가 달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임피던스하고는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주셔야죠. 여기 지상에 대한 거고 얘는 진상에 대한 거니까. 마지막 요 시점에서 여기서 고장이 나면 마찬가지죠. 요 전단 앞쪽 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1.2에 플러스 0.77에 플러스 33.33. 요게 이제 각 사고 지점을 이제 A, B, C로 봤을 경우에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거는 1.97. 그렇죠? 요거는 18.64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5.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요거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아까 이제 비례해가지고 그 용량에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변화되는 것까지만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다 더하는 거니까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두 번째 것까지 끝났고 세 번째 각 점에서의 차단기 소요 차단 전류가 얼마일까요? 차단 전류 어떻게 구해요? 차단 전류 저거는 지우고 저 퍼센트 임피던스 아니다 지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차단 전류 계산 어떻게 하세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전격 전류 이렇게 구하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우리가 앞에서 다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보죠 한번. A점에서의 차단, B점에서의 차단, C점에서의 차단 전류를 이제 구한다라고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처음에는 하나가 A점에서 고장났을 때는 1.97, 1.97의 100은 똑같아요. 곱하기 여기도 18.64, 그렇죠? 18.64 여기까지 똑같고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35.3. 에다가 전격 전류만 구하면 되죠. 전격 전류 어떻게 구해요? 요거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P에 3상이면 루트 3, V 뭐 코사인 있으면 코사인. 근데 요거 다 이제 요 문제에서는 다 볼트 암페어 값이니까는 다 볼트 암페어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 용량 아까 계속 얼마라고 했어요? 기준 용량이 계속 100, 그쵸? 100 곱하기 10의 6승. 지금 A점이니까 지금 여기죠? 여기죠? 전압은 얼마예요? 전압은 154, 그쵸? 154. 3상이죠? 삼상 변압기잖아요. 삼상 변압기. 그러니까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154 곱하기 10의 3승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B점에서는 여기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전류값이 어떻게 되시는가? 이게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전류값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는 변압기 2차 측에서 고장이 났어요. 변압기 2차 측에서 고장이 났는데 변압기 2차 측은 보세요. 단상 55kVA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전격 전류를 구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용량은 똑같죠. 100은 10의 6승. 근데 단상이니까는 루트 3 안 하죠. 전압이 얼마예요? 55kg죠. 55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이제 3상 변압기고 2차 측은 6.6kg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에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3상이니까는 루트 3에다가 곱하기 6.6kg니까는 6.6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앞에서 다 각 A점, B점, C점에서의 퍼센트 값을 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기준이 100메가 기준이었으니까는 여기는 다 이제 100메가 기준인 거고. 그렇죠? A점은 이제 1차 측이니까는 이제 3상에 154를 한 거고, B점에서는 단상에 55kg를 한 거고, 그다음에 C점에서는 3상에 2차가 6.6kV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격 전류를 이제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문제 주시면 그 3번에 보시면 비대칭분을 고려한 상승 계수를 1.6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건 이제 대칭일 경우에 비대칭일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1.6배만큼의 전류가 더 큰 전류가 발생하는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고, 단위가 뭐예요? 그냥 암페어가 아니고 킬로 암페어죠. 그러니까는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그 문제에서는 그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은 일단 100메가 기준으로 하는 걸로 이제 바꾸는 거. 그것만 좀 이제 조심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함정이 이제 요게 좀 함정이었어요. 이게 다 3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칭이어서 1.6배 해주는 거. 요 앞에 나오는 식들은 요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식들은 이제 뭐 저녁 시간에 많이 하셨던 식들이어서 어려운 식은 아니었는데 적용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문제 풀 때 좀 실수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산한 값들은 거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답은 이제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비율 차동 계전기고요. 비율 차동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87번 계전기고,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L1, L2, L3 이렇게 하면 되죠. L1, L2, L3. 여기도 L1, L2, L3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델타 Y 결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전기 CT 결선할 경우에는 서로 이제 반대로 결선을 해야죠. 여기가 델타면은 여기는 이제 Y로 결선을 하고, 여기가 Y면 여기는 델타로 결선을 해야죠. 왜냐면 델타 결선에서 이제 30도만큼 미상차가 발생을 하니까 1차에서 30도만큼 미상차가 났으면 이제 2차에도 30도만큼 미상차를 주어야지 전류가 1차 전류하고 2차 전류하고 이제 동일하게 되어서 평상시에 이제 동작을 안 하게 되겠죠. 안 그러면 오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이제 미상차를 동일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1차 측에 나오는 이 델타 결선의 결선하고 똑같이 2차 측의 결선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1차 결선에서 결선을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2차는 그냥 아무렇게나 두 개씩 묶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델타 결선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30초만큼 전류가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1차의 델타 결선은 어떻게 결선하느냐에 따라서 2차 결선도 이제 똑같이 이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그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선을 한번 해보죠. 결선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Y 결선은 선 하나씩 뽑고, 그렇죠? Y 결선은 선을 하나씩 뽑고 나머지 세 개는 묶어서 접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델타 결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지금 그림이 그냥 뭐 묶는 거니까 두 개씩만 묶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해가지고 얘가 R이고, 그렇죠? 얘가 T고, 얘는 S. 해서 이제 결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차 측은 CT 1차 측은 이제 Y 결선이 되는 거고 2차 측은 델타 결선이 되는 거니까 뭐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푸시면 됩니다. 뭐 요거 자체 요거 미완성 결선도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다음 문제, 알칼리 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뭐 이거 구하는 것들 뭐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거기는 이제 단 해가지고 알칼리 축전지 방전율이 5시간율이 나왔는데, 이제 암기해서 쓰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알칼리는 5시간이고, 이제 연축전지 같은 경우는 10시간율이니까는 그거 조금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건 이제 공식 그냥 외워서 또 대입을 하는 거니까. 알칼리 축전지 전격 용량은 이제 100이라고 했어요. 100A/h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알칼리 전지는 이제 5시간율, 그렇죠? 플러스. 상시 부하가 6kg니까 6000이죠. 6000이고 전압은 얼마냐면 전압은 100V.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80A. 만약에 식이 기억이 안 난다. 식이 기억이 안 나면 거기 있는 4개를 잘 조합을 해서 암페어가 나오도록 하면 돼요. 그렇죠? 요거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암페어가 나오고, 요것도 이제 킬로와트라고는 했는데 축전지니까는 그 역률에 대한 거를 특별히 고려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VA라고 치면 얘가 V니까는 날라가면 어차피 암페어가 남으니까는 이 단위를 암페어로 이제 만드는 거에 좀 치중을 하시면 식을 저희 암기를 못 하셔도 거기에 나오는 값을 다 조합해서 뭐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치고 다음 문제 보시면 뭐 지중전선 뭐 이거 뭐 난연 테이프 쓰시면 되는 거고 9번도 그 내부 고장 이제 보호하는 방식이 중성섬에 이제 전류를 검출하는 그 콘덴서가 이제 하나 고장이 나면 이제 전류가 이제 서로 이제 흐를 테니까 원래는 안 흐르다가 흐를 테니까는 뭐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중성점에 전압을 검출하는 게 있죠. 그래서 델타 결선, 그 Y 결선하고 똑같이 콘덴서가 아니고 이제 저항을 이제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불평형 전압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걸 검출해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 뭐 상용 전원하고 예비 전원 이것도 뭐 그냥 동시 투입되면 안 되니까 인트로 쓰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자동 전원 개폐 장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읽으시면은 다 이제 알만한 내용들이니까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12 다음 문제는 전압 강하율을 물어봤고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죠. 그래서 뭐 전력 시간에 이제 많이 하셨을 테니까는 강하율은 전압을 내가 보냈어요. 그리고 전압 받았겠죠. 그래서 보낸 쪽하고 받은 쪽에 대한 전압이 얼마만큼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가 이제 강하율이고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졌습니까? 변동률은 이제 부하를 걸고 부하를 걸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전압이 얼마만큼 변할까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부하에 대한, 그렇죠? 부하가 걸리고 부하가 걸리지 않고 이에 대한 개념인 거고, 여기는 전압을 보내고 받는 쪽에 대한 거죠.
그거 이제 혼동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돼요. 송전은 전압을 보냈는데 전압을 보냈으니까 이제 뭐 선 때문에 뭐 전압 강화 같은 게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전압 강화에 대한 거고, 전압 변동은 이제 움직이는 거죠. 변동이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부하를 걸었을 때랑 걸지 않았을 때의 차이에 의해서 전압이 이제 좀 변동이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만 아시면 뭐 시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문제 조건에 보면 송전단 전압이 66kg죠. 66. 수전단은 얼마라고 했냐면 6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61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하를 끄는 경우가 63이래요. 그렇죠? 부하를 끄는 경우는 63. 끊지 않았을 때는 61.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8.2%고 두 번째는 3.2%죠. 이거 자체는 뭐 많이 하셨을 테니까. 다음 문제. 진리표를 보고 무접점 회로랑 유접점 회로를 각각 나타내십시오. 논리식도 이제 간단히 쓰십시오. 저기 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진리표라고 하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 보세요. 빵빵빵빵. 여기는 이제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인데, 여기 이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A 스위치, B 스위치, C 스위치가 있는데 0이라고 하는 거는 동작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A 스위치도 동작을 안 시키고 B 스위치도 동작을 안 시키고 C 스위치도 동작을 안 시켰더니 출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림으로 그리면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A, B, C. 그래서 신호가 이제 A부터 B까지, C까지 흐르는 건데 A도 동작시키지 않았고 스위치 접점이잖아요. 동작 안 시키고 동작 안 시키고 동작 안 시켰더니 얘도 동작 안 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진리표로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빵빵빵이니까 여기 이제 볼 건 없고, 빵빵빵이 아닌 거를 좀 보죠. 빵빵빵이 아닌 게 뭐가 있냐면 요거. 그렇죠? 어떨 때 출력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 출력이 발생을 했냐면 요거. 아까 0은 이제 동작시키지 않은 경우죠. 1은 동작을 시킨 경우에서 A는 동작을 시켰어요. 그렇죠? A 스위치는 동작을 시켰고 B하고 C 스위치는 동작을 안 시켰죠. 그때 출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의미가 뭘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뭐냐면 A 스위치는 동작을 시켰죠. 얘는 동작을 시켰어요. 이렇게 동작을 시킨 거고, B하고 C는 동작을 안 시켰는데 출력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는 다 비접점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야지 얘를 동작을 시키고 B하고 C는 동작을 안 시켜도 신호가 흘러서 출력이 발생하는 거겠죠. 마지막은 뭐냐면 A도 동작을 시키고 B도 동작을 시키고 C도 동작을 시켰더니 출력이 발생했다. 그럼 뭐예요? 이런 거죠. A도 동작을 시키고 B도 동작을 시키고 C도 동작을 시켜. 이런 거죠. A도 스위치 눌렀어요. 동작시킨다는 말하고 누른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얘도 눌렀어요. 얘도 누르면 신호가 흐르니까는 출력이 발생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진리표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0은 동작시키지 않았다. 그렇죠? 1은 동작시켰다라고 이제 그거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 논리식이 나오면 진리표가 나오면 얘는 동작을 시키고 얘랑은 동작을 안 시켰는데도 출력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면 요거랑 요거는 무슨 접점이냐면 비접점을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돼요.
이렇게 된 거고, 문제에서 논리식을 간략하게 나타내십시오라고 했죠. 예. 얘가 논리식이잖아요. 얘가 자체가 출력은 x인데 어떤 경우에 발생한 거냐면 이 경우 a, b 부정 직렬이니까는 c 부정 플러스 이 경우에 이제 발생하고, 또 하나의 경우는 a, b, c가 직렬인 경우. 그럼 a는 공통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는 a를 묶으면 b의 부정 곱하기 c의 부정 플러스 a 곱하기 플러스 b 곱하기 c. 이게 이제 논리식인 거죠. 논리식. 무접점 회로는 조금 이따가 하고 유접점 회로를 해볼까요? 얘가 유접점 회로잖아요. 그렇죠? 예, 얘가 유접점 회로죠. 그럼 어차피 출력은 x 똑같으니까는 이렇게 묶고 이거 없애버려도 되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위 a 똑같잖아요. 그럼 얘들 이렇게 묶어버리면 하나 없앨 수 있죠. 여기도 하나 없애죠.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유접점 회로가 되는 거죠. A 접점, B 접점. 이 접점이 있는 게 유접점 회로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A예요. 뭐 이제 위아래가 바뀌긴 했는데. 마지막. 두 번째는 무접점 회로로 바꾸라고 했는데, 무접점 회로 이제 그려보죠. 무접점 회로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무접점 회로는 논리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논리식 아까 요거 식이 어떻게 쓰냐면 A로 묶고 B, C 플러스 B 부정, C 부정 이렇게 쓰죠. 논리식을 쓸 건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AND라고 하는 거는 사칙 연산자로 따지면 곱하기인 거고요. 논리식에서는 그 시퀀스 회로에서는 직렬을 의미를 하죠. 그렇죠? 오어는 사칙 연산자에서는 플러스를 의미를 하고 병렬을 의미하죠. 회로 시퀀스에서는. 그리고 회로도의 모양이 AND는 이렇게 D자처럼 생겼죠. 그리고 오어는 이렇게 O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보면 입력은 3개죠. A하고 B하고 C. 입력은 3개. 출력은 X 하나죠. X. 요걸 갖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일단 A는 제일 마지막이니까는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해야죠.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하면 B하고 C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B 신호하고 C 신호가 곱하기니까는 논리 기호로는 이렇게 AND 얘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B 부정, C 부정이죠. 이 부정은 우리가 not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니까. 그림에서는 어떻게 그리냐면 B의 not 부정, C의 not 부정이 AND로 들어가는 거죠. 얘도 곱하기니까, 그렇죠? B의 부정, C의 부정이 직렬 곱하기. B의 부정, C의 부정이 곱하기. 그 두 개가, 그렇죠? 그 두 개가 요거랑 요거가 플러스로 연결돼 있죠? 플러스는 뭐였어요? 오어죠. 오어.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플러스까지 했죠? 그럼 마지막 A하고는 직렬. 그럼 어떻게 연결하세요? 요거랑 지워야 되겠다. 요거랑 직렬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고 곱하기고 더하기고 곱하기고 얘는 부정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긴 쭉 하면 A죠. 요거는 쭉 오면 얘는 B예요. 얘는 C죠. 그럼 여기서 뿅 나오는 게 뭐예요? B 곱하기 C죠. 이렇게. 밑에는 B의 여기까지 B의 부정. 그렇죠? 여기까지는 C의 부정. 그럼 여기가 튀어나와서 여기는 뭐예요? B 부정 곱하기 C 부정 곱하기잖아요. 그 두 개가 더하기죠. 그럼 여기는 B 곱하기 C 플러스 B의 부정 C의 부정. 마지막 얘랑 곱하기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아셔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진리표에서 1은 동작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0은 동작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걸 갖고 출력이 나오는 값만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풍력 에너지를 계산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에너지 계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식이 요게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구할 때 자기학 시간에 이런 거 했었죠. 왜 반만 씹어 자승아 이런 거 그렇죠? 2분의 1 Li 자승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패턴은 이제 요 에너지를 구하는 패턴은 이제 요 패턴이죠. 이게 뭐냐면 원래 기본식은 2분의 1의 질량의 풍속. 얘를 이제 얼마만큼 돌릴까요? 뭐 이런 그런 거죠. 얼마만큼의 바람의 세기로 돌릴까요? 라고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의 요 자체로는 이제 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게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값들을 좀 조합을 해서 이제 킬로그램이라는 값으로 이제 바꿀 건데 거기 조건이 뭐가 있냐면 회전날개에 지름이 있고요. 공기의 밀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풍속이 있죠. 그래서 요 킬로그램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질량에다가 그리고 프로펠러의 면적에다가 풍속을 곱하면 그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갖고 요 킬로그램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가 V가 있으니까 여기가 또 V가 있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니까는 2분의 1에 A의 V의 3승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식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식을 좀 이제 외우기 어려우신 분은 어쨌든 요 패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요 M이라고 하는 요 킬로그램에 대한 질량에 대한 것을 나머지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식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는 식은 뭐 나머지 대입을 하는 거니까 공기 밀도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1.225래요. 1.225 곱하기 A는 면적인데 원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자승이죠. 여기서 요 R은 반지름. 그러면 파이에 곱하기 얘가 프로펠러 날개 지름이 31m라고 했죠. 31에 2로 나누면 이제 반지름이 되니까 제곱 곱하기 여기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풍속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16.5 16.5의 3승이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와트가 나오기 때문에 단위 10의 마이너스 3승 해가지고 이제 킬로와트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였는데 좀 이제 암기하기 쉬우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요것도 단위 한번 다 보세요. 계산을 하면 약 킬로그램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뭐 연습은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계산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나온 용량이 단락 용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락 용량은 루트 3에다가 공칭 전압에다가 단락 전류를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단락 용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락 전류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단락 전류 IS는 단락 용량을 루트 3에다가 공칭 전압으로 나누면 돼요. 단락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70메가볼트 암페어, 그렇죠? 70메가볼트 암페어, 10의 6스, 루트 3에다가 공칭 전압이 얼마냐면은 6,600이죠. 6,600. 전격 차단 전류 몇 칸이냐 이제 물어봤으니까는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6.12. 문제에서 전격 차단 전류가 얼마냐 이제 물어봤잖아요. 요거 이제 계산한 요 단락 전류 이상을 전격 차단 전류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6.12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문제. 조명에 관련된 문제네요. 일단 그 형광등 40W 2등용 그림 기호는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면 되고 이제 계산 문제를 할 건데 실지수라고 하는 거죠. 실지수는 뭐냐면 우리가 작업면이 있으면 그렇죠? 광원에서부터 작업면까지를 이제 광원의 높이 h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방 그렇죠? 방을 이제 넓이를 이제 x, y라고 한다면 실지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세요? h의 x 플러스 y의 x, y 이렇게 구하는 거죠. 보통 이제 방 면적이 안 나오면서 문제가 나오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없으니까는 요 광원에서부터 작업면까지 높이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구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천장의 높이가 3.85고요. 작업면의 높이가 0.85. 그리고 사무실의 천장 직부등이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그림이 이제 저렇게 그렸지만 요 문제에서는 직부등이니까 천장에 붙어 있는 거죠, 등이. 그렇죠? 천장에 이제 등이 붙어 있는 거예요. H는 전체 높이에서 작업면의 높이만큼만 빼면 되는 거죠. 전체가 3.85라고 했고 작업면의 여기가 0.85라고 했으니까 3.85에서 0.85를 빼면 그럼 이제 그 H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풀면 3.85 마이너스 0.85 일단 가로를 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그냥 3.8 아니다. 가로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3.85에 0.85 곱하기 가로 세로가 10하고 16 그렇죠? 10 플러스 16 10 곱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지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2.05가 나옵니다. 2.05 실지수 2.05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소요되는 등기구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명에 대한 계산 문제의 거의 90% 이상이 애들이 놀고 있다고, 그렇죠? 애들이 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n을 물어봤으니까 f하고 u하고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n은 f하고 u하고 a, e, d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면적은 아까 10 곱하기 16, 10하고 16이라고 했죠. x 가로 세로가 10, 요거는 10 곱하기 16, 그죠? 조도는 얼마예요, 조도는? 조도가 어디 갔어요? 조도는 300, 그죠? 300. 감광보상률은 안 나왔는데 보수율이 나왔죠? 감광보상률은 보수율 분의 1이니까는 0.7분의 1. 광속은 형광등 한 등에 대한 광속이 3150이에요. 한 등당 3150인데 얘가 몇 등용이라고 해서 처음에 2등용 곱하기 이 등기구 하나에 대한 광속인 거죠. 요거는 등 램프 하나에 대한 건데 등기구 하나에 램프가 2개가 들어가니까 총 광속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한 거고, 조명률은 얼마인가 하면 61%, 0.62 하면 이제 개수가 나오겠네요. 계산기를 누르면 17.84가 나온대요. 계산하면 17.84가 나오는데 등기구가 소수점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는 무조건 절상해야죠. 따라서 18등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회로도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2개가 달려 있고, 전체가 100, 여기는 100V, 그렇죠? 여기는 100V. 그럼 전체는 이제 200V가 걸리는 거고, 여기 중성선이고, 여기는 A고, 여기는 B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A선에 흐르는 전류랑 B선에 흐르는 전류의 차만큼이 이제 중성선에 흐르겠죠. 그래서 A선에 흐르는 전류하고 B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부하를 좀 보죠. 부하가 얼마였냐면 A 부하는 2kg에 0.8이래요. 얘는 2kW에 0.8 이 부하인 거고, 얘는 3kW인 경우에 0.8. 그렇죠? 그랬다면 요거 IA라고 하고 얘를 이제 IB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I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IA는 어떻게 구해요? P의 V. 단상이니까는 뭐 역률은 고려할 필요 없고, 2kg, 2000에 전압은 100V. 역률 있죠. 0.8 곱하기 0.8. 다시 써야 되겠다. 코사인 세타. 단상이니까 루트 3을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고, 2000에 100V에 0.8. B는 B에 흐르는 전류는 3kg니까 3000에 100에 0.8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A는 25A가 나오고 25A. 그렇죠? 그리고 IB에는 37.5. 37.5A. 그럼 따라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7.5A에서 25A를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성선에 얼마만큼이 흐르냐면 12.5A가 흐른다. 중성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전류는 이제 가장 큰 A선과 B선에 흐르는 전류 중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큰 전류 값을 가지고 중성선의 굵기를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로 2번에 대한 답은 37.5A가 흐르는 거죠. 32.5A를 기준으로 이제 중성선의 굵기를 정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얘가 만약에
멈추면 B에 있는 전류가 이렇게 다 중선으로 흐르니까, 그렇죠?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선에 그 전류를 기준으로 중성선의 굵기를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요 타임 차트가 이제 3개가 나오긴 했는데 하나만 갖고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거 하나만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얘네들 이름이 뭐게요? 자기께 얘도 그러니까 자기 거에 대한 접점이 기동 스위치 접점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유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 유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내가 기동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어도, 그렇죠? 처음에 눌렀을 때 이게 이제 여자가 되고, 이게 여자가 되면 자기 거니까 얘도 붙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손을 떼어도 신호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르니까 자기 스스로 그 기동 상태 혹은 이제 여자가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스스로 유지하는 거니까 이제 자기 유지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타임 차트를 보세요. 요거 이제 PB1을 눌렀죠. PB1을 눌렀어요. 얘죠. 얘가 PB1이잖아요. 얘를 눌렀어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이렇게 흐르니까는 R1이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서 R1이 여자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림에 보면은 PB를 잠깐 눌렀다가 손을 뗐죠. 잠깐 눌렀다가 손을 뗐는데 그림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계속 동작하고 있죠. 언제까지? PB0를 누를 때까지. PB0는 어디냐면 여기 있죠. 비접점이니까는 얘를 동작시킨다라는 의미는 신호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신호가 끊기니까 다 죽겠죠.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이 이제 PB0. 그래서 PB1을 한번 잠깐 눌렀다가 손을 떼어도 R1이 계속 출력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그 부분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PB를 누르고, 얘가 누른 거예요. 얘가 누르고 그리고 손을 뗐죠. 여기 손을 뗀 거예요. 손을 떼어도 계속 출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쭉 언제까지? 정지 버튼 누를 때까지.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얘를 눌렀을 때 신호가 이렇게 흐르면서 R1이 여자가 돼서 이 접점이 붙으니까 손을 떼어도 계속 신호는 이렇게 유지가 되겠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그래서 자기 유지는 이제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놈이 하나가 있네요. 지금 PB1을 누른 상태에서 PB1을 눌러서 R1이 계속적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신 거죠. 근데 그 중간에 PB2를 누르거나 PB3를 눌렀을 때에 R2나 R3가 동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요 그림으로 보면, 요 그림에서 보면 PB1을 눌러서 R1이 출력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에 PB2나 PB3를 누르면 얘도 여자가 되고 얘도 여자가 되니까 출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요 타임 차트를 보니까는 얘네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저 회로를 이제 고쳐서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동작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터록은 뭐예요? 동시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인터록이죠. 그래서 인터록 접점을 요 그림에다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인터록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터로그, 그러니까 자기유지 접점은 자기 거를 쓰는 거죠. R1이면 R1을 쓰잖아요. R2면 R2를 쓰고 R3면 R3를 쓰고 자기 접점을 써요. 자기 접점을 쓰고 그 접점은 A 접점이죠. 그렇죠? 자기 접점을 갖다가 쓰는데 다 A 접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병렬로 연결을 시키죠. 지금 다 병렬로 연결돼 있죠. 기동 버튼하고 병렬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기동 접점. 기동 접점하고 접점이라서 기동 접점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자기 유지예요. 그렇죠? 저 그림 보면 알죠? 자기 접점을 갖다가 썼고 자기 접점에 A 접점을 쓴 거고요. 그리고 기동 접점하고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럼 인터로그는 어떻게 연결하냐면 인터로그는 자기 거 안 써요. 얘는 남의 거. 남의 접점을 갖다가 쓰는데 얘는 B 접점을 갖다가 써요. 그리고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거냐? 저기 있는 걸 이제 해볼 거예요. 이렇게 R1 그렇죠? 여기에 R2가 있고 R2가 있고 R3가 있다라고 이제 하죠. 이렇게. 얘는 PB고요. PB1. 얘는 R1이고 이제 자기유지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 인터로그는 어떻게 접점을 하는 거냐면 남의 게 뭐예요? R2하고 R3죠. R2하고 R3의 비접점을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게 두 개잖아요. 두 개. 비접점으로 R2, R3 남의 거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다 똑같아. 여기도 얘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R2는 인터로그 접점은 어떻게 써요? 그럼 R2면 자기 거 빼고 남의 게 뭐예요? R1하고 R3죠. 여기다가 R1하고 R3의 비접점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R3면 남의 게 뭐예요? R1하고 R2죠. 여기에 R1하고 여기에 R2. 그럼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내가 저것처럼 얘를 눌렀어요. PB1 눌렀어. 그럼 자기 유지 되겠죠.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흘러서 그렇죠? 여자가 됐으니까 자기 유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을 끊어도 이렇게 흐르죠. 여기 자기 유지였는데 보세요. 요 R1에 대한 접점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자기 유지 하나, 인터로그 2개. 그러니까 요게 여자가 되면 이거에 이름이 붙은 놈은 다 동작해야 돼요. 그럼 동작한다라는 의미는 A 접점은 B 접점으로, B 접점은 A 접점으로. 그러면 요게 여자가 되는 순간 얘는 A 접점이었으니까 붙을 거고요. 얘는 B 접점이었으니까 떨어질 거고 얘도 B 접점이었으니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만약에 내가 PB2나 PB3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 눌렀어. 그러면 얘가 끊어져 있잖아요. 원래는 비접점이었는데 동작이 R1이 여자가 되는 순간 얘가 끊어져 버리니까 신호가 밑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동작을 못 하는 거죠. 얘 눌러봤자 신호가 끊어져 있으니까는 못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것만 여자가 되고 동시로 R2하고 R3는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접점을 만드는 걸 우리가 인터로 접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 자기 거 말고 남의 거 갖다가 비접점으로 직렬로 연결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2012년 2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